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스 얼마 전에 봤습니다. 쌍용 훈련이라고 해서 상륙 장갑차들이 막 이렇게 해안선에 오르고 한미 연합 해병대가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쌍용 훈련이 대체 뭐냐? 쌍용 훈련. 쌍용 훈련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쌍용 훈련은 대한민국하고 미국 해병대와 해군의 합동 훈련이다 보시면 돼요. 쌍용, 용이 쌍이 두 개의 용. 그러니까 연합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훈련을 하는데 특히 상륙 기동훈련이 주가 됩니다. 여러 기간 동안 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상륙 기동훈련이 주가 되고요. 근데 이게 통상은 여단급까지는 발전이 됐는데 대대급도 처음에 시작했어요. 2012년에. 근데 여단급까지는 갔는데 2018년에 중단이 됐죠. 전 정권에서. 이거 참 오해 마세요. 무슨 제가 정권을 중단했을 때 정치적 그런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일단 이거를 스탑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단됐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재개된 거죠. 작년부터 다시 재개됐는데 올해는 정말 규모가 내가 봐도 어마어마했어요. 여단급에서 훨씬 더 커진 건가요? 거의 군단 수준이에요. 사실은 보도상은 사단급이라고 하지만 벌써 미 해병대만 해도 기동부대가, 그러니까 기동부대라고 하면은 여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단급이 병력으로 봤을 때 여단급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2개 여단이나 들어왔어요. 30일 상륙기동부대만 늘 왔었는데 그게 이제 편제상으로는 미 해병 3사단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오키나와에 있는 3사단만 온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미 서해안에 주둔하고 있는 미 1사단에 있는 15 상륙기동부대도 왔어요. 본토에서도 그러니까 왔네요. 여단이 2개나 왔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도 왔다고. 영국은 이제 코만도 중대급인데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역시 같이 온 걸 보면 이제는 약간 업저버 이미지로 온 게 아니라 나도 동북아에 발을 들이겠다라는 그 영국의 좀 의지가 보이는데 코만도 하면 우리로 보면 해병대잖아요. 그래서 영국군도 왔는데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도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야 물론이죠. 포항 1사단이 거의 전 전력이 다 참여를 했고 육군에서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그다음에 특수전사령부 당연히 참가했고 7군단도 참가했고 여러 부분이 참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더라도 물론 군단 전체가 참가한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 어떻겠어요. 이건 군단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잖아요. 언론에서는 사단급이다 하지만 사실 군단급입니다. 군단급의 상륙작전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 알아보니까 드론작전사령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국군 심리전단 정말 다양하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전쟁만 안 했지 이대로 밀고 들어가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이 훈련이 8월 26일부터 시작해서 9월 7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훈련하는 거고 이 훈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내가 북한이라면 역시 을지 포커스 실드 훈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두렵고 빡칠 수 있는 거죠. 빡친다기보다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대비할 건 없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훈련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 이 에피소드를 제가 발제한 이유가 한번 매니아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한 매니아 분들이 이번에 이런 쌍용 훈련에 가신대요. 참관하러. 그렇죠. 9월 2일 날 상륙 기동 훈련이 있는데 이때 좀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항으로 가신다 해서 무지하게 사진 찍겠어요. 갈 거냐고 했는데 마침 9월 또 3일이 방송의 날로 해가지고 휴무예요. 그러면 9월 2일 날 같이 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쌍용을 가봤는데 이런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함도 많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훈련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다녀오십시오 그랬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은 당연히 사진 찍고 이번에 미군의 ACV도 나온다고 그러고 F-35B도 한번 긁어주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장갑차 그 AAV 우리의 지금 요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네. AAV가 많이 참가했어요. 지금 네.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업그레이드된 장갑 차량만 상륙 장갑차만 두고 훈련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내년부터 완전히 이제 시제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차기 상륙 장갑차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저는. 아덱스 같은 데 보면 모형으로만 있던. 그렇죠. 네. 해병대. 네. 이왕이면 밀떡에서 추구하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우직하게 기존 방식. 네. 미국도 포기한 상륙 장갑 차량을 네. 차기 상륙 장갑 차량을 우직하게 계속 연구 개발했고 이제 거의 성공 단계에 왔으며 또 하나의 큰 의미는 그 포탑 무인 포탑뿐만 아니라 그 포탑에 장착된 주무장이 네. 바로 40mm 이 탄이고 그것도 전 세계적 추세가 앞으로 될 네. 탄도 내장형 탄이다. 탄을 사용하는 포탑이다라고 보아지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너무 커서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번에 한번 발제해볼까 싶었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미 해병대는 전통적인 상륙 방식을 포기하고 전차도 버리고 다른 중장비들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슬림하게 누가 봐도 중국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전통적인 해병대 모습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 해병대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전통적인 상륙 작전 방식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양쪽에 어떤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미 해병대의 전략적인 교리가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전차도 전부 없애고 전차가 6개 대대인가 있었는데 네. 다 없앴고요. 상륙 장갑차 대대도 전부 없앴어요. 원래 그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네네.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저런 거죠. 네, 네. 예, 그 그러니까 라이언이면 구하기에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초수평 상륙 작전을 포기했어요. 왜 그런 이유냐면 우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적성 국가 모두 엄청난 성능의 지대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상륙 기동 훈련을 했을 때 엄청난 희생이 따를 거다. 피해가 발생할 수 라고 있다. 봤고 거기에 미국이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고 그 초수평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과의 그 전면전 내지 국지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전장 환경이 아닐 거다. 그렇죠. 섬과 섬을 공격했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 치고 빠지기. 예, 네. 치고 빠지기의 어떤 그런 전략을 했을 때 이게 전차 너무 무겁다. 안 맞는다. 그래서 요즘 사진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쌍용 네. 훈련에서는 맨 그 사진만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미 해병대에 그 이제 배치하고 있는 ACV 상륙 기동 장갑차죠. 바퀴 달린 장갑차. 네. 그렇죠. 빠르고 장륜식의 어떤 장점이 네. 있는 그런 차량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채택을 안 했어요. 네. 그쪽으로 안 갔고 미 해병대가 계속 추구하고 있던 좀 더 빠른 장갑이 강화된 차기 AAV를 우린 계속해서 개발을 했고 여기서의 큰 문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봤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 환경에서는 결국 지상전에서 부딪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 지금부터는 만약에 중국과의 어떤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중국에서 가장 아파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구 지역이겠죠? 그렇죠. 저는 상해? 상해도 있습니다. 상해와 우리는 상당히 멉니다. 북경과 가까운. 그렇죠. 네. 텐진을 위시한 그렇죠. 또는 아니면은 뭐 다롄 쪽. 네. 다롄. 예. 또 좀 조금 내려간다면 찡따오. 네. 그런 부분의 거점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상륙 작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북한은 말할 나위도 없고. 네. 그리고 지대한 미사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교리는 이제 유무인 복합 시대잖아요. 우선 무조건 유무인 복합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항공 전력으로 일단 1차 타격을 한다. 네. 엄청난 화력을 퍼부은다. 함정에서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로. 네. 그 다음에 상륙 장갑 차량이 물밀듯이 들어간다. 네. 근데 굉장히 지금보다는 빠른 속도로 해서 들어간다. 초수평 상륙 작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런 거가 우리는 필요하다 싶어서 했고 어떤 교리가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뇌피셜로는 이거 지금부터는 제 의견인데 미국도 종국에 가서는 다시 돌아서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중국 쪽만 바라볼 네. 수도 없고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교리가 틀린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저는 전세적인 작전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양쪽을 같이 가져가야지 한쪽을 그죠. 포기하고 네. 간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네.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정 작가님이 맞장구 쳐주나 뭐 그죠 하시지만 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맞는 생각이다 이게 라고 봐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 해병대를 추정하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식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또 궁금했던 게 우리 차기 상륙 장갑차를 주목해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40mm 탄두 내장형 포 그다음에 탄두 내장형 탄 사실 생소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발을 했었던 거고요. 한 10년은 또 더 먼저 개발이 시작된 건 유럽 쪽이에요. 네. 미국도 물론 그랬지만 특히 유럽 쪽에서 먼저 개발을 시작했고 근데 13년 걸렸어요. 13년. 그리고 그게 개발이 성공이 됐어도 이게 아무도 채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개발을 성공했게요, 안 했게요? 개발을 성공했으니까 박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겠죠? 아니 당연히 아덱스에서 네.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풍산에서도 풍산, 보이고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이렇게 다른 거는 탄두가 앞에 있고 탄두 색깔이나 모양이 달라서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했는데 어떤 게 그냥 플라스틱 저는 그냥 립스틱 같았거든요. 쭉 있어서 저건 왜 탄두를 안 끼워놓고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탄두 내장형 탄을 그걸 개발한 거는 2012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2015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3년이네? 유럽에서 13년 걸렸는데 우리는 3년 걸려. 앞에 일자를 3년 내지 빼버렸네. 4년 걸린 거야. 네. 이게 희한한 게 안에 무슨 스프링 같이 이렇게 그쵸. 네네. 저도 그때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게 결국은 장점이 있으니까 채택을 한 거일 텐데 기존 거보다 그렇죠. 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길이가 뭐 약간 일단 이상한 짧아진 생각도 것 같아요. 드는데 네. 아무튼 원래는 탄피 이렇게 보이기에 이제 탄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탄두부가 이렇게 그렇죠. 불쑥 네. 나와 있잖아요. 네, 네. 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5.56mm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심지어 네, 뭐 155mm 커다란 것도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탄두 내장형 탄이라는 거는 네. 그 탄두 부분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거북이의 목처럼 쑥 들어간 거예요. 오. 탄피 안에 들어간 거지. 탄피 안에. 아 음. 그죠. 그때 봤을 때도 앞에 탄두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네. 뭐가 장점이 있겠어요? 우선 크기. 길이. 그러니까 그 크기를 갖다가 조금 유식한 말로 무게가 일단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무게가. 네. 그 다음에 길이도 짧아지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무게는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소총 부분 보면은 가장 쉽게 이야기될 네. 것 같네요. 약실 부분에서 공이로 때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빵 하고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퐁 치고 나고 탄피는 퐁 빠지고 네. 탄두부가 폭 날아가죠.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길이가 그만큼 짧아졌으니 짧아졌죠. 그거에 대한 기술이 뭐 때문에 그러면 됐겠어요. 바로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장약. 네. 탄피 안에 있는 내부 부분하고 외부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내부 부분을 훨씬 짧게 압축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조금 어렵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겠으면 또 쉬운 수도 있어요. 발상의 전환인 거죠. 물론 이거를 개발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난 그거 한 3, 4년 만에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ADD에서 개발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풍산에 이제 기술을 전수한 상태고 풍산을 비롯한 그런 업체 또는 그 중소기업에서 그것들을 계속 양산만 되면 네. 이제는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13년 걸려서 만들었지만 쓸 데가 없었다. 근데 우리는 3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쓸 데가 있다. 있진 않아요. 네. 솔직히 네. 2015년 이후에 왜 그럼 우리가 실전 배치 안 했을까요? 그 간을 보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 무기 체계라는 것도 시장이 넓어야 돼요. 국내에 40mm 탄 중에 탄두 내장형 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플랫폼이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다시 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첫 1번으로 나온 게 앞서 말씀드렸던 차기 상륙 장갑 차량이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제서 나온 게 에이젝스 네. 그 영국의 장갑 차량으로 네. 이제 선정이 된 저는 그게 상당히 난제 끝에 선정이 됐잖아요. 무슨 지금도 뭐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라고 아니죠. 들었어요. 네. 뭐 걔들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그때 썼으면 됐지. K21 쓰지. AS21도 있고.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충전기가 되게 중구난방이었는데 네. 이유에서 야 C타입으로 통일하자. 그대로 그냥 시장 규모가 그렇죠. 커지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예. 된다. 예. 그런 탄도 내장형 탄을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없었으니까 개발은 됐지만 수면 속에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부터 또 제 생각입니다만은 결국 유럽의 회사와 유럽과 대한민국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40mm포의 그 파괴력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파괴력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40mm포의 파괴력과 동등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게 길이가 줄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법칙을 모르더라도 당연히 부피도 줄 거고 예. 더 탑재할 그럼 수 뭐예요? 있겠네요. 훨씬 장탄수가 많겠죠. 또 그리고 궁금한 가볍게.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40mm가 지금 탄도 내장형 탄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5.56mm, 7.62mm, 뭐 아니면 76mm 이런 다른 것도 이런 형태의 탄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5.56mm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5.56mm의 탄도 내장형 탄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 소지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건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8대 방산 기술 해가지고 나온 거에 있었어요. 6번째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어요. 5.56mm의 탄도 내장형 탄을 이용해가지고 뭐 플라스틱 탄창과 함께, 네. 그러니까 이게 보병의 돌격소총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가볍게 만들면서 파괴력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8mm를 뭐 얘기하고 미국이 뭐 얘기해도 거기에 장점도 있고 앞으로 글로 대세로 가면 나토 탄이 글로 바뀔 텐데 하면서 그런 걱정도 있지만 반면에 이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어찌됐든 이것도 한 축으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는 5.56mm부터니까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155mm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네. 그렇죠. 뭐 120mm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자동 장전 장치들에 유용할 거고요. 그렇죠. 네. 탄도 내장형이니까 유용할 거고, 그러니까 무인으로 갈 거고, 자동 장전 무인으로 갈 거고, 이렇게다 보니까 전부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앞서 제가 K2 흑표에 추가 양산도 있지만 따라 들어가는 또 양산이 K21에 추가 양산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새롭게 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 안 됐으니까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네. 40mm잖아요. 거기다가 40mm의 자동 장전 장치였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을까 싶고, 기반은 다 있네. 실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그런 전시회에서 그런 것도 많이 내비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탄두 내장형 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은데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유럽과 물론 대결하겠지만은 우리가 특히나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추정하면은 개발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개발비가 덜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실제 생산하게 돼도 생산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유럽보다 유리하니까. 거기에 더해서 차기 상륙 장갑 차량이 내년도에 모습을 보일 건데, 대한민국 해병대는 우직하게 가고 있다. 원산화 기다려라. 원산도 있고 뭐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함흥도 있고 엄청 많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륙전을 하려면 이제 원산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거기를 상륙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진정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상륙 기동 부대로 거듭나게 되겠다. 이런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한미 연합 해병대의 상륙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 훈련, 여기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40mm 포에 들어가게 될 탄두 내장형 탄의 장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쓸모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